잠들기 전 천천히 흐르는 한국 근대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함께 아주 천천히 우리의 역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저 편안히 누워 이야기가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조선의 저녁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을 곳곳에서 저녁 밥을 짓는 연기가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갓 지은 밥에 따뜻한 김, 그 모든 것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호였지요. 그 시절 사람들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리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양이라는 곳에서는 배가 바람 없이도 움직인대요. 사람들이 쇠로 만든 길 위를 달리는 수레가 있다던데요. 나라와 나라가 힘으로 다투고 있대요. 처음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지요. 조선의 양반들은 책을 읽으며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서서히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1866년 대동강에 프랑스 군함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배는 조선이 알던 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 마치 바다의 괴물 같았지요. 이듬해에는 미국 상선이 평양까지 올라왔다가 불에 타는 일이 벌어졌어요. 조선 조정은 서양과의 접촉을 거부하며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비석으로 막을 수는 없었어요.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맺어집니다. 강화도 조약. 조선으로서는 서양식 조약을 맺는 첫 경험이었어요. 조약서에는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지만 그 의미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부산, 원산, 인천의 항구가 열리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일본 상인들이 조선 땅에 집을 짓고 가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낯선 옷, 낯선 말, 낯선 물건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며 기대했고 어떤 이들은 불안해했습니다. 1880년대 서울의 풍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1883년 한성순보라는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 나왔습니다. 10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이 신문에는 세계의 소식이 실렸어요. 양반들은 신문을 읽으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새롭게 알게 되었지요. 1885년 광해원이라는 서양식 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뀐 이 병원에서는 선교사 의사들이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양귀신의 병원이라며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점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약 한 첩 지어 먹고 나았던 병이 주사 한 대로 나아지는 걸 보며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같은 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문을 열었어요. 사서 삼경을 외우던 서당과는 완전히 다른 학교였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세계 지리를 가르쳤어요. 여자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였지요. 1887년 3월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등이 켜졌습니다. 그날 밤 궁궐 사람들은 밤이 나처럼 밝아지는 걸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촛불도 아니고 등잔도 아닌 유리구슬 속에서 빛이 나오다니. 1898년에는 서울의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종로 거리를 달리는 전차를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도 말도 끌지 않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처음 전차를 타본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익선관을 쓴 양반과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 같은 전차에 타고 있는 그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 속에서도 조선의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왕실과 민씨 일가의 권력 다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그 사이에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세금은 늘어났고 탐관 오리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어요. 특히 전라도 지역 농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1894년 봄, 전라도 고부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전봉준이라는 이름이 한 양반 출신 선비가 농민들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의 이 가르침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귀하다는 뜻이었어요. 농민들은 축창과 농기구를 들고 부패한 관리들에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들이 원한 것은 아주 간단했어요. 공평한 세금, 부패하지 않는 관리, 사람답게 사는 것. 처음엔 전라도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충청도를 거쳐 전국으로 번져나갔어요. 한때는 전주성까지 점령할 정도로 커다란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이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청나라 군대가 오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고 결국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지요. 이것이 청일전쟁이에요. 농민들의 바람은 외세의 개입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체포되어 1895년 봄 서울에서 처형되었어요. 1895년 가을 경복궁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일본 낭인들이 궁궐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했어요. 왕비를 그런 식으로 잃은 나라가 어디 있었을까요? 고종 황제는 궁궐이 불안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자기 나라 궁궐이 아닌 다른 나라 공관에서 1년을 지냈다는 것, 그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1897년 고종은 황궁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더 이상 중국의 제후국이 아닌 독립된 제국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 서양식 군대를 만들고 전차와 전화를 설치하며 근대 국가를 만들려 애썼어요. 한옥과 양옥이 섞인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고 신문사가 늘어나고 학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1904년 조선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 러일 전쟁이었어요. 조선은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일본은 듣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하고 궁궐을 포위했어요.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1905년 11월 을사능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어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권리, 외교관을 보낼 권리,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의 대신이 황제의 뜻도 묻지 않고 조약의 도장을 찍었어요. 이들을 사람들은 을사오적이라 불렀습니다. 조약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어요. 민궁호, 최익현, 신돌석 같은 이들이 산으로 들어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나이든 유학자부터 젊은 농민까지 구식총과 칼을 들고 일본군과 맞섰어요. 승산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그 한 가지 마음뿐이었지요. 하지만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했습니다.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 을사능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려 했던 것이 빌미가 되었어요. 아들인 순종이 황제가 되었지만 이미 모든 권한은 일본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군대마저 해산되었어요. 그날 시위대의 박성환 대장은 나라가 이미 망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해산된 군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어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공식 문서에서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해는 떴고 사람들은 밥을 먹었고 아이들은 자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나라를 잃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무단통치라는 이름으로 무력으로 억눌렀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고 헌병 경찰이 거리를 순찰했어요. 집회도 할 수 없고 신문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땅은 하나둘 빼앗겼어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문서가 없는 땅은 모두 일본 것이 되어버렸지요. 대대로 농사짓던 땅을 잃은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만주나 일본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없었어요. 교육자들은 학교를 세우며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대성학교를 세웠고 이승훈 선생은 오산학교를 만들었어요. 신채호, 박은식 같은 역사가들은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했습니다. 나라는 없어도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주시경 선생은 한글을 연구하고 정리하며 우리말을 지키려 애썼어요. 종교인들도 저항했습니다. 전명훈 목사는 105인 사건으로 고문을 받았고 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불교인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어요. 1919년 3월 1일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요. 서울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상인, 노동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였어요. 오후 2시 누군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그 순간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 외침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평양, 의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 그리고 더 남쪽으로 대구, 부산, 마산, 광주, 전주, 목포까지 3월 한 달 내내 이 땅 곳곳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맨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선
사람들을 향해 일본 경찰은 총을 쏘았습니다.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는 교회의 사람들을 가두고 불을 질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지만 만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외침은 아주 멀리 중국 상하이까지 닿았어요. 1919년 4월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 한 건물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비록 땅은 없어도 정부는 있다는 것, 나라는 계속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어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이동희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외교 활동을 하며 광복군을 조직했어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지키며 한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가난하게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1930년대 들어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선에서 빼앗아 갔어요. 쌀도, 쇠붙이도, 심지어 집의 숟가락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1938년부터는 지원병 제도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고 1939년에는 창씨 계명을 강요했어요. 대대로 이어온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가네야마가 되고 박문희는 하야시가 되어야 했어요.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배급도 주지 않고 학교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1940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마저 폐간되었어요. 우리말로 된 신문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학교에서는 우리말을 쓰면 벌을 받았고 집에서도 일본어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가장 아픈 역사는 사람을 빼앗아간 일이었어요. 1939년부터 국민징용령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탄광과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 본토는 물론 사할린 남양군도까지 강제로 보내졌어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어두운 시절에도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만주에서는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웠어요.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지청천 장군.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는 일본군 수백 명을 물리치며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1940년에는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어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봉길, 이봉창 같은 의사들은 목숨을 걸고 일본 요인들을 응징했어요. 국내에서도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비밀리에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었고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맞섰으며 농민들은 공출을 거부했어요. 1945년 여름 세계는 큰 전쟁의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고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떨어졌어요.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항복 선언이었어요. 그 소식이 조선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해방이 온 거라는 걸 깨닫자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울고 웃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35년 만에 되찾은 자유였어요. 하지만 해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나누어 점령했어요. 남쪽엔 미군이, 북쪽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임시 조치라고 했지만 그 선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왔습니다. 김구 선생도, 이승만 박사도, 여운형 선생도 돌아왔어요. 하지만 해방된 조국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좌익과 우익, 친일파 처리 문제, 토지 개혁 문제, 미국과 소련의 대립,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1948년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어요.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뉜 것입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마을이 나뉘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북한군이 남쪽으로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한 달여 만에 부산 근처까지 밀렸어요. 9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번엔 남쪽이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전선이 내려왔고 결국 38선 근처에서 고착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어요. 3년 1개월 동안이 전쟁이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평화조약이 아닌 정전협정이었으니까요. 전쟁은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산업시설은 파괴되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헤어진 가족들이었어요. 전쟁 중에 피란을 가다가 혹은 전투 중에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난 뒤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끊어진 다리를 이었으며 불타버린 공장을 복구했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들어온 밀가루로 배를 채우며 우리도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믿었어요. 1950년대 후반 전쟁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던 시절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천막 교실에서, 판잣집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모들은 자식만큼은 배워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도시락을 싸줄 쌀이 없어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선생님들도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배워야 나라가 산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던 시절이에요. 1960년 봄,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였어요. 학생들은 물러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4월 19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았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헛되지 않았어요. 결국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건 젊은이들, 그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1960년대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잘 살아보세. 하면 된다. 이런 구호들이 거리에 붙었습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큰 길을 만드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2년 반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했어요. 낮에도 밤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고 일했습니다. 1970년대 전국의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섬유 공장, 신발 공장, 가발 공장, 전자제품 공장.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어요. 오빠의 학비를 대고 동생의 학비를 대고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조금씩 자라났어요.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민주주의는 억눌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싸웠어요. 학생들이,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일어섰어요. 하지만 군대가 투입되어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아픈 역사였지만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1987년 6월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학생, 회사원, 주부, 모든 시민들이 함께 나섰어요.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매일 저녁 도시마다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군사 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했어요. 이듬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된 것,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코리아는 어디 있는 나라지? 하던 사람들이 아, 서울 올림픽을 한 그 나라 하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계속 변화했어요. IMF 외환위기라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겨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기업들은 구조 조정을 하며 다시 일어섰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는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어 거리로 나와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함성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민주화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평화롭게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 모든 역사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들,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킨 군인들,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킨 노동자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학생들과 시민들,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한 근로자들, 자식 교육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들, 모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들이에요. 한반도는 아직도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상 가족들은 여전히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워있는 이 평화로운 밤도 그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은 일들, 우리 부모님이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오늘을 만들었어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온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 기억하면 우리도 내일을 향해 더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역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도 지금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잠들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한국 근대사 여행을 완주하셨네요. 때론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당신의 역사를 기억해 보세요. 기뻤던 일, 슬펐던 일들을 회상하고 자책이 아닌 반성으로, 포기가 아닌 새로운 희망으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에게, 후손에게 남겨질 우리의 역사를 멋지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